마이크 잘 나오나요? 예,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렇게 강연대에 서가지고 항상 요 앞에서 사회를 보다가 오늘은 이제 제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래퍼분에게 5분을 또 양도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섭외를 그냥 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정바실 기획할 때 요쯤에는 요런 주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 거였고요. 사실 오늘은 이제 이탄희 의원님께서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오늘 그렇게 했었고, 저는 나무위키에도 보면은 제 관심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 개혁에 엄청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이제 전 이름이죠. 개명 전 이름이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였고, 현재 개명 후 이름은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죠. 그래서 영문명은 똑같습니다. 영문명은 똑같은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사실 이름 바꿀 때도 많은 이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도 만들고 이제 총회 의결도 거쳤는데 많은 분들이 또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다른 정당들도 같이 또 자극을 받고 서로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당이라는 게 사실 당리당략에 많이 갇힐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그 틀을 벗어나 보자 하는 생각에서 바꾼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열심히 우리가 바로 세워나가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가는 주제가 이제 정당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정당 다 알고 계시죠? 예, 정당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우리 8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헌법 조항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치 구조, 그게 이제 40조부터 입법부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리 정당 8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삼권 분립 중에서 우리가 민주공화국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기관이 입법부입니다. 입법부가, 국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국회가 가장 삼권 분립에서는 최우선하는 기관이 되는 게 헌법 정신인데, 현재는 대통령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된 이런 삼권 분립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천천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위기 사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미래가 안 보인다, 그리고 현실도 너무 버겁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일단 인구 문제가 지금 요 4가지 인구 문제, 요거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데, 지난번에 우리 1기 때 오셨던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이 또 관심이 있는 저 초고령화, 저도 저 초고령화가 지금 이제 상당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이제 잠복해서 이제 스멀스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인구 집중, 이것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지하철 타실 때마다 출퇴근 때 상당히 좀 힘드실 테고,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요 인구 집중 문제는 늘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요 자살률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데, 자살률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굉장히 자살률 보시면 통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원인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전 세계적인 통계로 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위험 이제 국가로 되어 있어서 이 자살률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당이, 또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치를 또 제가 이렇게 4가지로 문제를 적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이탄희 의원님 자료에도 나왔듯이 이 진영 정치,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지역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삼김시대 때 영남, 호남, 충청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특히 영호남 갈등이 심각했죠. 인사 문제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진영 정치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과거에 지역주의 정치 때 못지않게 이 진영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더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양당 구조, 적대적 공생관계 얘기해가지고 둘로 쫙 나뉘어가지고 논점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편에 우리 보스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입장이 샥샥 바뀝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서로 그냥 입장이 막 바뀌죠. 그리고 민주당 쪽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비판이 더 가해지고 있는 것인데, 불과 2년 전에도 본인들이 반대했던 거를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오히려 오염수를 더 2년 보관했으면 더 더러워졌을 텐데 근데도 막 갑자기 찬성 입장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뭐 뿌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건 뭐 우리가 더 외교적인 거나든지 과학적인 검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인데 아니 도대체 정치인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바꿉니다. 그래서 지지자들도 사실은 이 진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막 그냥 그런 논거들만 갖다가 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진영 정치라는 것이 본인의 사고 체계를 정치인한테 의탁하는 위임이다. 자기의 사고 체계를 위임하는 거라서 상당히 참 문제가 심각하고요. 저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정치. 요거 이제 앞에 있는 트라우마 정치랑 연결되는 건데 지금 뭐 국회의원들 싸우는 거 보면은 뭐 생산적인 게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같은 거 얘기해 볼까요? 뭐 양곡관리법 뭐 논점이 있을 수 있죠. 뭐 합의안을 만들고 서로 쌀에 대해서 뭐 우리 식습관도 변화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농민도 살고 국민들도 살고 윈윈하는 전략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진영 보스가 어떻게 해? 아 그래? 근데 쟤들이 반대? 우린 찬성인데? 막 그냥 감정으로 물어뜯습니다. 마치 싸우다가 우리가 뭐 너 나이가 몇이야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원인에 저는 감정 정치의 원인이 저는 이 트라우마 정치 있다고 보는데 그 민주당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어디서부터 망가졌냐고 보냐면은 민주당은 요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서거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MB 정권 때 저는 검찰력을 상당히 무리하게 써서 또 그런 식으로까지도 갔다고 저는 보기도 해서 사실 이런 트라우마를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구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으로 저 사람들이 미워도 대화는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는 공사를 구별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저는 그 검찰에 대한 그 원한 이걸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권 잡아가지고 아까 이탄 의원님도 그 독식 얘기를 했지만은 독식해가지고 한 게 뭐 있습니까? 검찰개혁. 검찰 두드려 잡자. 근데 검찰만 잡은 게 아니라 검찰을 잡다 보니까 이제 범죄자들도 못 잡게 됐어요. 이제 검찰권이 무뎌져가지고 뭐 경찰은 수사를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라우마 정치에 있는 것 같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트라우마냐? 이명박 박근혜 9년을 했죠. 9년. 10년이 아니고 9년을 했는데 MB 때 광우병에서 한번 정권이 밀려날 뻔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진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적폐 수사 받으면서 엄청 고생했죠. 물론 처벌해야 되고 단죄해야 될 부분도 있었지만은 또 과도하게 검찰권을 썼다라는 부분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당은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에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금 MB 대통령 쪽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그 과거 정치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감정 정치와 트라우마 정치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이고 요 줄서기 정치는 이제 양당 모두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당 모두 다 본인의 소신과 용기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천을 주는지 여기에만 이제 줄 서는 거 여기에 골몰해 있고 제가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추미애 장관 욕 많이 먹고 있죠. 아 이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권력의 향방만 쫓아다녀가지고 5선을 했어요. 그리고 당대표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제를 해야 되는데 또 폭식합니다. 또 한 자리 하려고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때려 이낙연 때려 뭐 다 때립니다 그냥. 그리고 또 자기 정치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아 우리 보수에도 한 분 또 계시잖아요. 그 장제원 의원이라고 두 분이 참 당은 다른데 하는 행태는 너무 비슷하다. 근데 이게 다 줄서기 정치로 저는 보거든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질서. 뉴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요거 그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새로운 전환이란 뜻입니다. 뉴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질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저는 정치 복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시대 정신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요. 시대 정신보다도 이 각 정권마다 내세우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MB 정권 이전에 노무현 정부부터 얘기하면 돼요. 왜냐면 그전에는 삼김 정치였기 때문에 뭐 비전 아젠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인물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사실상 이런 비전과 가치 중심의 정치를 이제 시작하려는 발을 뗀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뭘 주장해서 정권을 잡았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정치개혁으로 보거든요. 그 정치개혁적인 얘기 많이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헌 얘기 많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당 생활을 오래 했던 분이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이 정당 구조의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정치개혁을 많이 밀었고 MB 대통령은 뭐로 당선이 됐죠? 국밥 드시면서 막 경제 대통령, 그죠? 예, 경제는 이명박이 합니다.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로 집권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치에서 경제로 넘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로 정권을 잡았을까요?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복지죠, 복지. 그때 당시에는 뭐 선별복지니 뭐 무슨 보편복지니 해가지고 물론 경제민주화도 있었는데 경제민주화 중에서도 조금 세분화하면 이제 복지 아젠다를 가지고 뜨겁게 경쟁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51.6% 과반을 넘긴 대통령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을 맞고 문재인 정권 딱 들어왔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적폐청산. 근데 적폐청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어디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사실. 적폐청산.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뭐로 집권을 했을까요? 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공정상식? 그건 무슨 분야가 아니니까, 그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제가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은 카르텔 청산입니다. 카르텔 청산. 그러니까 적폐 청산과 카르텔 청산이 지금 맞붙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양은 쌍둥이입니다. 제가 볼 때. 둘은 쌍둥이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정치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밀었던 20년 전의 그 과제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저는 이 정치 개혁, 정치 복원이 화두다라고 보고요. 이 시대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데 그 민주화, 그죠?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다음을 저는 요 다원화라는 시대 가치를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원화라는 말을 뭐 제가 처음 쓰는 건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다양화니 뭐니 막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다원화를 조금 체계화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이제 여기서 처음 들으실 텐데 첫 번째 다원화는 뭐냐? 저는 국제화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 그래서 국제화 같은 경우는 YS 대통령 때 처음으로 세계화라는 걸 우리가 들어봤고요. 세계화를 통해서 박찬호 선수도 외국에 나가고 박세리 선수도 외국에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 막 득점왕을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화에 이어서 이제 국제화가 정착이 돼서 이 외교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안타깝게도 외교 안보 전문가가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잡으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으면 북한하고만 콩닥콩닥 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제 일본하고 아니면 미국 이쪽하고 이제 손잡고서 수닥수닥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지금 조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국제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 지도자들은 저는 국제관계에 상당히 좀 능통한 사람들 역사와 배경과 국제정세를 읽는 능력 이런 뭐랄까요 그 세계화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익숙한 지도자들이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시그니처기도 한데 전 분권화를 이제 밀고 있는데 이 분권화죠. 그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진영은 다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존경하는 입장에 있고요. 이 분권화. 제가 이 분권화를 왜 강조하냐면은 사실 정치인들이 개헌하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개헌의 1순위가 권력 분산이거든요. 근데 권력 분산이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이게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건 너무나도 요원한 일이고 이 권력을 어떻게 나눠 갖는지까지도 합의에 못 이릅니다. 마치 우리가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면 다 동의하는데 못 바꿔요. 그리고 개헌도 다 동의하거든요. 대통령 권한을 좀 나눠 갖자. 근데 못 나눕니다. 왜 못 나누느냐? 개헌을 하려면은 권력을 쪼개야 되는데 현직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대권 주자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자기도 지금 바로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왜 내 앞에서 나눠? 내가 잡고 나 다음부터 해.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서 하지 않는 이상은 흔들리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개헌이 가능할까? 저는 이따가도 뭐 얘기 잠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만은 원포인트 내지 투포인트 개헌 말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개헌에 준하는 7공화국 요 권력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저는 지금 헌법도 충분히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 조항을 가지고 저는 수평적인 분권, 국회와 사법부와 행정부로 나눠져 있는 이 수평적 분권은 어렵더라도 이 지방, 중앙과 지방 사이 이런 수직적 분권
요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의지만 가지면 수직적 분권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7공화국 시대를 여는 가장 선도에는 저는 이 분권화, 지방과의 상생 발전이 저는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다원화의 한 축은 융복합화입니다. 융복합화. 근데 융복합화에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시대가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어떤 그 슈퍼스타형 지도자가 나와서 모든 거를 마치 이렇게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이끌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이탄희 의원님도 뭐 연합정치 얘기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융복합화 시대의 제도의 성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도가 많이 선진화돼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성숙한 제도로 가다듬는 게 하나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 내적으로는 저는 이 다원화를 이루기 위해서, 융복합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 자본이 쌓여야 된다. 근데 이 신뢰 자본을 쌓아야 우리가 정치 복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여야가 서로 여야를 못 믿죠. 합의하고 가도 의원총회 가서 또 깨집니다. 근데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죠. 다 수권을 받아와서 합의를 하면 그게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원내대표도 이런 식의 그 정치를 복원하는 이런 실력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리더십의 전면적인 대교체가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2의 건국의 준하는 저는 국가 대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고요. 이런 변화가 안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미래가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그 꿈꾸는 정당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국바세도 했고 지금 정바세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바세를 통해서 저는 제가 상상하는 정당, 어땠으면 좋겠나, 이런 그림을 제가 이 4S, 네 가지 S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요 시프트가 뭐냐면은, 저는 대한민국 30년 안티 에이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막 요즘에 그 피부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막 젊어지려고. 저는 대한민국이 30년 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현재 정치 주류 기득권의 연령이 저는 6070이라고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윤석열 대통령이 60대 중반이고요. 한덕수 총리가 70대 중반입니다. 6070 맞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58이에요.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나이시니까 거의 뭐 김기현 대표도 60대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6070 세대가 주류 기득권을 꽉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 이거를 3040이 주류를 견인하는, 그러니까 30년이 젊어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주류에 대한 주도권이 넘어와야 대한민국이 저는 에너지 동력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프트라는 건 우리 야구 보시면은 야구 이렇게 수비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 시프트 한다, 수비 시프트 한다 그러죠. 정치도 6070에서 주류 기득권이 30, 40대로 이 시프트를 해야 된다 해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S였고요. 두 번째는 실사구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이죠. 솔루션. 이거는 아까 그 감정 정치나 트라우마 정치에서 얘기했듯이 이 싸움의 내용이 없어요. 뭐 문제 해결은 관심이 없어. 그냥 국가 이익이나 양심은 어디 장롱에 처박아 놨는지 그냥 무조건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트라우마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이제는 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실사구시 문제 해결로 천착해서 국회가 달라져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이탄희 의원 강의랑 좀 연결되는 면이 있는 게, 아까 뭐 정책위원들 뭐 당에 6명 있다 그러잖아요. 연구소에. 이 말이 됩니까? 놀래 뒤집어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정당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정책 연구 인력의 박사급이 뭡니까? 전 세계 유수의 막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다가 정말 연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돈을 써야 되는데, 한국 정당은 이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당리당략에 관심이 많아서 이 솔루션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스테어입니다. 스테어. 요거 이제 계단이죠, 계단.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정당은 이름 자주 바꾸죠, 그죠? 우리 정바세는 딱 한 번 바꿨는데, 우리나라 정당 더 이상 이름 쓸 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새로운 질서라는 거, 아까 뉴턴 있었잖아요. 저거 제가 7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이제 포럼 이름인데, 정치보건 포럼인데, 아니 이름을 지려다 보니까 이름 질 게 없어요. 너무 많이 기존 정치인들이 써가지고 뭐 열린 우리당, 뭐 대통합신당, 뭐 있어요 또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뭐 혁신, 뭐 새정치, 뭐 좋은 걸 다 써가지고 이름이 없어서 제가 새로운 질서라고 쓰고 발표를 언론에다가 제가 6월 27일 날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누가 삼지대 정당 한다면서 우리 이름을 따라 써가지고 또 새로운 정당을, 뭐 새로운 당인가 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도 이름이 또 겹치네 이래가지고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 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스테어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한국의 국정 운영 난맥과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전 정부 지우기죠. 전 정부 싹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발전이라는 것은 역사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누적에서 나오거든요. 누적이 돼야 발전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누적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 상대방을 빨리 다 이렇게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당도 똑같아요.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고 나서 10년 뒤, 20년 뒤에 그 정당의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대표일 때 전 당대표 사람들 다 솎아내고 자기 정당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는 뭐 제가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정당의 이상적인 모델은 스테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려면 3040이 주류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주류 견인론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초고령화 사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요. 60대 이상의 비율과 50대 이하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 구조가 60, 70대 이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대에서 50대 다 합쳐야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처럼 60, 70대가 정치 주류 기득권을 계속 보유하고, 그죠? 보유하고 자신들의 세대가 도움을 받는, 이익을 받는 정책을 계속 쓴다면 아마 20대에서 50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거는 사회 갈등 요인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60 이상, 60, 70, 80, 90 세대들 많잖아요. 전 이분들을 절대 세대 분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정치 주류 기득권만 3040으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버스를 운전을 하는데 60, 70 세대분들이 리더십 발휘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너무 오래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졸려. 그리고 막 눈도 피곤하고 막 이제 밤 운전될 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전대를 좀 내놓으시라. 그리고 운전대를 이제 30년 젊어져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운전할게요. 안전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고 우리 6070 그 정치 주류 기득권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저기 뒷자리 가장 좋은 곳, 그 쿠션 깔려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셔가지고 같이 한번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3040 주류 견인이 되면요. 30대는 약간 경험은 있고 힘을 가질랑 말랑 하는데 힘은 없어요. 근데 40대는 힘은 가졌는데 뭔가 이렇게 좀 참신함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 힘을 합치면 저는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요 30대가 20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20대를.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제가 김민규 부대표가 20대거든요. 제가 김민규를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이면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40대는 50대를 설득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10살 위지만 그래도 40대와 50대는 저는 문화적인 그 코드가 맞을 거라고 보고 제가 30대인데 제가 50대를 설득한다 그러면 조금 멉니다. 그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3040이 주류 기득권만 갖고 오면 2050의 연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2050이 연합을 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효도를 해야죠. 효도 정당이 되는 거예요. 효도. 그래서 6070 세대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지금 세대에게 놓인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3040 주류견인론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럼 6070이 계속하죠. 그러면서 3040 출신 정치인들도 갖다 쓰는데 그 3040 정치인들은 이제 순치된 정치인들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젊은데 마인드나 생각은 6070 주류 기득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3040 주류 견인이 가능한, 그래서 견인이라 썼어요. 제가 주류 교체 이러면 또 다른 분들이 화내실 것 같아가지고 주류를 견인한다 이렇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시밀러입니다. 시밀러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유일하게 제가 국바세를 하면서 자랑을 삼는 게 뭐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국바세를 기자님들이 궁금해가지고 거기 도대체 누가 모여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2030 남자가 많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그럼 제가 이렇게 와보시라 그래요. 와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사진 쭉 찍어보면은 오늘은 살짝 우리 어머님들이 들어오셨는데 보통은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국바세가 상당히 다양한 연령과 지역과 세대가 다 뭉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정당의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서로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비전과 가치가 마음이 동일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시밀러 정당을 만들어서 진영, 지역, 세대를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줄여서 진지세. 진지하게 세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지세입니다. 이거는 진지세. 그래서 진영과 지역과 세대를 통합하는 저는 이런 국바세 모델이 이제 정당바로 세우기가 됐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그 진영이 합쳐져서 좀 뭔가 이렇게 실사구시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드는 것이 이 3040 주류들의 숙제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우리 6070 어르신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좀 3040이 잘 해봐가지고 운전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박수 주셔도 됩니다. 예, 동의하시면. 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제 뭐 저 거의 다 끝에 왔습니다. 예, 제 건 길지 않습니다. 거의 다 했고요. 예, 지금 많이 졸리실 수도 있어가지고 예, 이게 한번 기지개 한번 필까요? 예, 기지개. 예. 정치개혁, 정당제도, 정당제도 뭐가 먼저일까요? 신인규 제도 이탄희 뭐가 먼저일까요? 정당제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50도 하고 제도에 대한 그런 세미나 이런 거 많이 참석합니다. 그 연구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도보다는 저는 정당,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인치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당은 결국 사람을 공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좋은 완벽한 제도가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런 완벽한 제도가 있는데 사람이 엉망이에요. 막 수돗물만 보면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완벽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반대로 제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좀 안 좋아요, 제도가. 좀 후진 제도인데 사람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래도 좀 양심도 있고 공적 책임감도 있고 좀 사람이 그래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정직한 사람이고 좀 일을 잘해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제도를 운영하면서 또 바꿔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도도 결국 사람이 만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일관된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정바시를 한 겁니다, 제가. 예, 진짜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바세를 통해서 저는 사람을 모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좀 개혁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바세로 바뀌면서 우리 정바시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진심으로 정말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고 설사 정치 안 하시고 안 나가시더라도 정치인 보실 때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앞으로 하는 말, 걸어갈 길 요걸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치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결국 사람을 만든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이요. 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게 보이십니까? 센스 요거. 이거 정말 PPT 만들어주신 분이 정바세 해가지고 이 정당의 색깔별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건데 그 희망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그래도 국민의힘 색깔을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민의힘 색깔을 3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포션으로 치면 제일 높죠. 예, 제일 높고요. 근데 위에 노란 글씨가 또 너무 많네. 이 정의당 색깔이 또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노란색을 많이 쓰셨네. 행동과 참여가 저는 세상을 바꾼다고 보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 정말 이 밤에 수요일 날 그것도 평일에 너무 힘들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기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직장이 요 근처가 아니시잖아요. 다 멀리서 오시는데 길도 막히지 배도 고프지 또 가서 졸립지 근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행동과 참여를 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걸 바뀌어갈 거고요. 이 정바세가 이제 만들어갈 희망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지금 한국 정치 내지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저는 절망적입니다. 정말 절망적이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꿀 정도예요. 정말로 악몽을 많이 꿉니다. 막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암담한 동굴 쳐다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안 돼도 될 때까지 하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다리를 안 놓잖아요. 지금 이거를 참여해서 목소리를 안 내놓잖아요. 아까 말했죠. 그 누적이라고. 이 누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제때의 빛을 못 봐도 괜찮아요. 누적을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부대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김민규 부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돌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절망과 실망 속에 우리가 갇혀 살 필요는 없다. 물론 절망스러운데 저도 매일 절망하는데 조금 희망을 가지고 요 정바세가 만들어갈 희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정성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을 받을 건데요. 이번 강의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고 정바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그 질문에 성역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앞에. 그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개헌.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년도 1월에 문재인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전에 3개월 정도를 국회에 공을 좀 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합의해봐라.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좀 입을 넣어서라도 좀 우리 식대로 개헌을 만들어 넘기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뭐 지방선거니 뭐 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요. 그러면 청와대가 주도해서도 의회가 반대해서 개헌이 잘 안 되고 의회의 공을 넘겨도 의회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7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6월 항쟁 같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그 정치권 내부의 협의를 해나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게 그 정치권 내부의 합의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합의를 추동해 나가야 되는지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개헌 얘기하시면은 저는 개헌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개헌하겠다는 거의 뻥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개헌을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한다 그러면 정치력이 정말 뛰어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개헌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개헌 발의권이 있고 국회를 막 설득해요. 막 관저에 맨날 야당원도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한 번만 하자 해서 개헌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냐면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개헌이 멀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능감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개헌의 주제를 단순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내각제 하자, 이원집정부제 하자 이거 너무 배부른 소리고요. 지금 헌법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권력자 의지에 따라서. 근데 개헌을 한다 그러면 전 두 가지를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요거를 저는 하나 주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인하를 해야 되거든요. 공선법이 7살 낮춰졌기 때문에 대선도 한 10살 가까이 낮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30세가 대통령 나갈 수 있게 아니 뭐 35세가 돼도 저는 요 두 가지만 가지고 개헌을 붙이면 저는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 같아요. 권력구조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2050에서는 이 개헌 운동을 하려고 해요. 2050에서 제가 이제 이것도 주제를 던진 건데 다음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하자. 그럼 돈이 안 들어요 일단. 투표용지 하나만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럼 그 전까지 국회가 합의를 만들어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면 되거든요. 대통령이 안 하신다면 그럼 국회가 발의를 해서 땅땅땅 때리고 3분의 1로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을 요 딱 두 가지만 하자. 근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아무 이견이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권 낮춰주는 거랑 결선투표제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것도 민주당이 던지면 국힘이 반대하고요. 국힘이 던지면 또 민주당이 반대합니다. 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게 이거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해야 된다. 왜? 대통령 피선거권을 낮추자는데 이걸 반대하잖아요? 그럼 청년들과는 한번 대결전을 각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결선투표제가 정의당도 하고요. 민주당도 해요. 늘 그동안 안 됐던 이유가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안 됐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근데 바로 세워야죠. 바로 세워야 되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그 당원당규 바꾼 거 아시죠? 왜 바꿨을까요? 김기현 대표 당대표 시키려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발목 잡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밀 줄 몰랐겠죠.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밀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 그럼 그 당원당규 가서 보여주면 돼요. 아니 당신들 당내에서도 과반투표, 결선투표제를 하자는 사람들이 왜 대통령을 안 하냐. 이거 거부하기 힘들걸요. 또 자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그건 제가 그렇게 하면 또 심판을 받겠죠. 아니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때는 11월 달이었고 지금은 또 다르다 이래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론에 붙이면 국민들의 거의 99%가 동의할 거고 국회가 만약에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이 국회의 무능성에 대해서 또 한번 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돈도 안 들어, 모두가 동의해, 개헌의 효능감도 느낄 수 있어, 당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2050에서 이제 막 밀고 있어요. 이거 하자고. 그래서 요거는 아마 2050에서 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의가 되신다면은 그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뭐 기본권은 바꿀 거 많은데 전 개헌의 효능감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뀐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 문제 같은 거 정도는 이제 자유권에서 저는 조금 이 재산권이잖아요. 전 좀 사회권 정도로 좀 옮기는 정도의 개혁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 질문도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마이크. 네. 앉아서 예, 편하게. 네. 29살 청년 김문우입니다. 아까 개념 있는 워딩들 참 좋은데요. 제가 이제 YS가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화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반반이 있었어요. 좀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그때부터 이제 국제화라는 단어를 안 쓰고 세계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자칫하면 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한 지적을 계속했었고,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뭐 청년들에 대한 참 애정도 있고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하면 제도를 바꾸고 참 좋은데 이제 너무나 이제 이 추상적인 얘기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정가세도 지역으로 됐든지 간에 좀 이제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는 전공과 지역사회라는 이런 과목이 있어요. 3학점을 따기 위해서는 2학점은 이론 수업을 해야 되고 1학점은 자기 전공 지식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냥 청년이니까 좀 세워주시오. 이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정바세에 소속된 회원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 주민들 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말했습니다. 예, 그 컨텐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정치개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 2주일 전에 그 신변잡기라고 제 시방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제가 쭉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한번 제목만 10가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 정치개혁도 저는 10가지를 거는데요. 그 10가지도 지금 정치개혁 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막 의원 수를 30명 줄이자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 윤호동 유인건 그건 좀 유의미해요. 근데 뭐 불체포 특권 뭐 폐지를 선언하자 막 이러잖아요. 뭐 MOU 비슷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다 사실 정치적 구호라고 보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10가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얼마나 동의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저는 국회의원 월급 저는 경제원리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뭐 회의 막 얘기했잖아요. 아니 학생이 학교 가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 그래요. 뭐 국회의원이 회의만 가는 게 아니고 지역일도 있고 다른 것도 의정활동이지 뭐 회의만 해야지 뭐 그게 국회의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를 안 와요? 그 회의를 왜 합니까 그러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하는 지표는 더 만들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의회 출석률. 그걸 가지고서 월급을 절반 깎고 나머지 절반은 출석률 구간 나눠가지고 성실한 사람 월급 다 주고 안 성실한 사람 월급 깎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지금 구속된 의원들 월급 전액 다 주고 있거든요. 제 말대로만 해도 회의 못 올 거 아니에요. 지금 구치소 있으니까 그 사람 절반밖에 못 받아가요.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전보다 낫죠. 두 번째, 저는 보좌진 수 절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보좌진 수를 절반 줄이고 입법조사처 내지는 아까 뭐 전문위원, 수석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가 인력을 더 많이 확충해서 그런 정책 역량을 높여줘야 된다고 보는데 보좌진 수를 왜 줄여야 되느냐? 지금 보좌진들에 대해서 9명인데요. 이 9명도 채용 과정도 사실상 불투명한데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뭐 이해하는데 저는 지금 월급을 주고 있는데 그 보좌관들이 다 그 현역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다 지역 내려와서 뛰거든요. 그 원 외에 있는 사람은 혼자 뛰지도 못하고 선거법 제약은 많은데 현역 의원들은 국가에서 월급도 주는 자기 손발들이 가가지고 막 지역 훑고 다니는 거예요. 이 공정합니까? 이 공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보좌진 수 절반 줄여야 된다는 거고 이제 정당 특혜도 있어요. 두 가지는 첫 번째 아까 우리 바우처 제도 이탄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여기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똑같아? 저도 시방쇼에서 다 얘기했는데 근데 아까 저기다 하나 더 살을 더 보태면요 저는 국고보조금 있죠. 이 헌법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재량 규정되어 있는데 저는 국고보조금을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 당신 100%인데 왜 세금을 줘야 됩니까? 폐지하고 오히려 그럼 1,000억 예산이 남잖아요. 그거 플러스 저는 좀 더 예산을 써서 전 국민 5만원씩 내지는 10만원씩 후원 바우처 쫙 뿌려가지고 안 쓰면 사라지는 거죠. 쓰면은 남는 거고 그렇게 하면요 정당들이 이제 돈줄이 목마르기 때문에 국민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안 해도 돼요. 여기 여론조사 조사하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이거 후원제도가 들어가면은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후원 액수만 발표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인기 많은 정당, 인기 없는 정당이 그대로 나와서 여론조사를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 바우처제 저도 이거 찬성하고 근데 저는 폐지를 전제로 합니다. 폐지. 그 다음에 저는 정당 기호제 폐지. 이거는 우리 그때 3기인가 4기인가 그때 김만원 원장님 왔을 때 들으신 분 있죠? 그러니까 정당 기호제. 그거 저는 폐지해야 된다 이거 보고 이거 폐지 안 하면 제가 헌법소원까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폐지해야 되고.
나머지 4개는요, 아니 6개는요. 첫 번째, 공민권 휴직제 있습니다. 공민권 휴직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근데 정치하고 싶은데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저는 공민권 휴직제 같은 거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보장을 해서 선거 출마하거나 공직 갔다 오는 것이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리고 그런 거에 협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센티브도 주고, 아주 이거 저는 제도적으로 육아휴직처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민권 휴직제 꼭 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신박한데 선출직 공직 연한 총량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20년씩 총량제를 하면요, 제가 기초위원을 출마할 때도 계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기초위원 5번 하면 끝나거든요. 20년이 가니까. 그래서 저는 공직 총량제를 하면은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깝죠. 20년밖에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위헌도 아닌 게 이미 기초자치단체장은 3선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선 제한 무슨 의미 있습니까? 한 번 쉬고 또 나오면은 또 6번 하는 거거든요. 진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그것도. 그러니까 뭐 동일지역 3선 제한 이런 것도 다 꼼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화끈하게 공직 총량제, 선출직만. 전 요거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천하람 위원장도 그때 경선 때 제출했던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이거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전 이런 거 도입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로 이건 이제 개헌사항인데 저는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국민소환제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의원들까지 국민소환제를 쓰는 건 좀 가혹하다 이랬는데, 이 김남국 코인 사태를 제가 보면서 이거 징계 저 지금 뭐죠? 제명 안 할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국민소환제를 해야겠다. 국회에 자정기능이 없다 해서 국민소환제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째가 저는 정당 설립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당 설립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그냥 국바세도 정바세 이 정도 됐을 때도 정당 설립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냥 우리가 정당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 정당 설립을 저는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신인들 후원금 모집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구당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지만은 아까 보좌지수도 얘기했지만 정치 신인들은 후원금도 못 걷어요. 그 뭐 정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발 다 묶어놓고 자기들은 후원금도 3억씩 걷어, 보좌진들 지역 보내가지고 지역 보좌관도 나라에서 월급도 줘. 이 공정 경쟁입니까? 그러면서 뭐 정치개혁, 아이고 진짜 너무 불공정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10가지를 우리 김 선생님 질문 주셔서 컨텐츠가 빈곤하지 않다, 너무너무 알차게 꽉 차 있다, 이거 정치개혁 10가지만 하면요 아마 그 10가지 하신 분은 위인전에 이름이 한번 올라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 할 수 없고 모두가 이거는 좀 오랜 세월을 가지고 아마 해야 될 과제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 컨텐츠가 좋습니다. 예. 정말하고, 그런데 그 컨텐츠를 일반 국민들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 때문에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컨텐츠를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살을 붙여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이걸 알릴 수 있게.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니까 컨텐츠니까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조금 이제 조직을 또 정비해가지고 그 전략팀장님 다 듣고 계시죠? 요거 잘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지역에 가실 수 있게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질문자 있으실까요? 그럼 온라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후쿠시마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IAEA 보고서가 일본의 방류 계획은 안전 기준에 부합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왔죠.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첫 번째는 그 IAEA 보고서에는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IAEA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IAEA가 그냥 이제 확인적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IAEA가 검증한 게 일본에 들어가서 수조 연구소 했을까요? 도쿄전력이 준 자료로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하고는 싶고, 그리고 IAEA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제가 하나 유심히 봤던 거는 국민회의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했거든요. 맑고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마시자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막 앨리슨 교수가 막 10리터 마신다. 아니 정상적인 물도 10리터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슨 오염 처리수를 10리터를 마십니까? 근데 뭐 마실 수 있다고 쳐도 오염 처리수라 그랬는데 그러면 동굴을 왜 뚫어요? 동굴을 왜 뚫고 보냅니까? 처리수는 그냥 뿌려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뜻은 오염수인데 안전 기준에는 부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수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게 저는 의미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쿠시마가 예민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트라우마 감정 정치로 비생산적으로 이 수돗물을 7번 떠드셨죠, 의원분이. 저는 갈 때까지 갔다고 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지금 어민들
진짜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앞으로 지방 더 갈 건데 정말 얘기를 나눠보면 피눈물을 흘리세요. 피눈물을. 왜? 여름부터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국민들이 불안해서 안 오잖아요. 그럼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너 불안하니까 선동당한 거야, 너 배담에 휩쓸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할 말이겠습니까? 불안하면 좀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정부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좀 좋게 쓰면 안 됩니까? 막 불안해하니까 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돼. 불안해하지 마. 정신 차려. 선동당하지 마. 광우병 때, 사드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요, 저는 꼭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좋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IAEA 보고서는 뭐 저는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 토를 더 달 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제 제가 얘기한 그런 설명들에 좀 빈틈들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저기 쏟으신 것 같아요. 저 왠지 마지막 질문을 받고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개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거는 같은데, 이 제도를 바꾼다고 많이 하면은, 뭐, 대표님께서는 뭐 의원 내각제나, 의원 내각제나, 뭐 의원직 국정부제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걸로 아니면 현행 대통령제에서 뭐 4년 중임제 또는 뭐 연임제 뭐 어떤 형태로 대통령을 가장 선호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전에 퀴어 축제가 이제 일지로에 있었는데 그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을 이제 그 퀴어 축제 반대하는 기독교 그분들한테 이제 내주고 이제 퀴어 축제는 이제 을지로 거리에서 이제 하게 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혹은 그리고 이제 그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지금 외교가 정말 앞으로 깜깜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실장이 굉장히 대통령한테 많은 이제 외교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얻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좀 개선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제가 질문 3개니까 짧게 답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정부 체제를 말한다면 저는 뭐 대통령제 쓸만하다라고는 보고요. 저는 대신에 대통령도 한번 책임은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임제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그 집회 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최근에 그 정부가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자유를 강조하는데 또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제 내 생각에 맞는 사람만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퀴어 축제에 대해서 저는 뭐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데 저는 뭐 제 생각과 다르죠.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당신들 이렇게 차별화 이러자는 뜻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분들이 시위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에 따라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 절차대로 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시비 걸 이유는 없다. 생각이 달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홍준표 시장님 스타일대로 이거를 갖다가 공공의 복리 따지면서 내가 허락한 것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사전 허가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저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하신 게 까먹었어요. 마지막 외교는 뭐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외교는 복잡한데 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상 북한만 바라보는 쏠림 외교를 했죠. 그리고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식의 남북관계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미일 공조해가지고 일본 내지는 미국에 굉장히 지금 쏠림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가 그대로 외교에도 반영되는 건데 정말 이게 쏠림 현상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전 정부 뒤집기성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외교라는 것이 가장 국위구선이고 실리 중심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필요한 부분까지 하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외교라는 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제3세계 쪽에도 우리나라가 요즘에 뭐 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교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부분들의 외교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외교 처리하기 너무 단순하고 단선적이죠. 그냥 미국, 일본, 그리고 미국이 하자는 대로만 끌려가겠다 이거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국익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국익이 교집합도 있지만 또 여집합도 있는 거예요. 그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좀 잘 새겨 들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자꾸 이렇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식으로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면서 수렴해서 외교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건 저는 확고한 게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제가 뭐 시비 걸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이 외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하기를 바란다. 예, 근데 그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당연히 뭐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쓴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강의해주신 신인규 대표님에게 뜨거운 박수 예, 감사합니다.